2016년 가을, 저는 홍콩에서 계속해서 홍콩 법인에 들어올 자금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홍콩 팀원끼리 나름 재미나게 시간을 보냈어요. 홍콩 팀원들은 Y 팀장을 포함하여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직의 미래와 리더십이 불투명할 때 폐쇄된 작은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어떤 식으로 헐뜯고 무너져 가는지 몇 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에 비하면 홍콩의 팀원들은 모두 인격자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내던 차에 싱가포르에서 몇 억을 보내온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을 막무가내로 제 개인 계좌로 보낸 후 또 어딘가로 송금하라고 하여서 제가 엄청나게 화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출처도 불분명했고 돈 세탁일지도 모르는 자금이 제 개인 계좌로 들어온다는 사실이 찝찝해서 거부했음에도 그냥 송금하자 저는 팀원들 앞에서 책상을 부셔버릴 듯 내리쳤고, 그때까지 본인 계좌에 들어오는 건 거부했던 Y팀장이 놀라서 다음날 함께 은행으로 가 Y팀장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시카고 트레이더였던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아무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도 합법적인 회사에서 일하면서 내 윗사람이 불법적인 일을 할까봐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는 게 그렇게 감사한 일일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몇 억도 홍콩 지부의 자금으로는 들어오지 못한 채 어디론가 흘러갔고 또다시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사를 할 때 봤던 주요 투자자들이 세계 국부펀드와 글로벌 연기금들이라며 소개를 하던 국내 대형 신문사의 기사와는 달리 고작 몇 억 가지고 받니 많이 하는 이 상황이 처량했습니다. 소소하게 1,0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 액수로는 매매 증거금도 하기 힘들어서 레버리지를 최대치로 올려서 해보았으나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옵션 트레이딩 할 때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 8명 팀의 증거금만 해도 3천억이었는데 이게 무슨 소꿉장난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차 드디어 Z 대표가 런던 본사의 투자자들과 함께 홍콩 지부를 방문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방문과 함께 정식으로 홍콩 지부에 자금도 들어오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투자자들과 Z 대표가 도착한 첫날은 마카오에서 관광이 예정되어 있었고, 둘째 날 홍콩 사무실에서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카오에서 제가 홍콩에서 겪었던 일 중에 최악의 사태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C 대표와 투자자들은 바로 마카오로 갔고, 저는 홍콩 팀원들과 마카오 가는 페리를 타러 선착장에 모이게 되었는데, 제가 바보같이 여권을 가져오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이라 집에 다녀오기는 너무 늦은 시각이었고, 결국 저는 첫날 관광은 빠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제가 직접적으로 목격한 이야기는 아니고 Y 팀장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Y 팀장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C 대표와 같은 자리에 있던 K 차장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K 차장이란 사람은 홍콩에 출장 나와서 본인이 이사인 행세를 하고 다니며 회사를 이용해 사적으로 배를 불리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도에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어서 그의 말에 과장이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들은 바로는 관광을 하던 런던 투자자들과 C 대표, K 차장과 우리 홍콩 팀원들은 저녁 늦게 카지노로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C 대표는 블랙잭을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K 차장의 이야기로는 처음엔 1회에 몇백만 원씩 치기 시작하였으나 읽기 시작하였는지 그 액수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한 판에 3천만 원씩 거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추정으로는 아무리 작게 잡아도 최소한 억 단위를 잃었고 그 잃은 부분에는 홍콩 지사에게 건네줄 자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과 C 대표의 분위기가 험악해진 것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정황상 C 대표가 몇백 따보려다 계속 잃으니 멘탈이 나가서 본전을 찾아보려다가 회사 자금에도 손을 댔고 그걸 본 투자자들이 화가 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 미팅이 완전히 취소되었고 C 대표는 서울로, 투자자들은 런던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C 대표는 그날 미팅을 취소해서 미안하다며 다시 한번 오겠다고 하였고 2주 후에 온 그는 홍콩으로 오지는 않고 마카오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미팅도 또다시 취소하고 서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또다시 2주가 흘렀고 Y 팀장이 걱정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C 대표님이 이번에도 또 마카오 가신 것 같다고, 본인도 이 회사에 투자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말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총 3번의 마카오행에서 C 대표는 총 얼마의 돈을 잃었을까요? 그리고 그 돈 중에서 얼마가 회사의 자금일까요?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 언급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일로 인해서 헤지펀드 A사에서 들어오기로 했던 투자는 영영 물 건너가 버렸고 C 대표는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으며 홍콩 팀원들에게 더 이상 월급이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는 당시 결혼한 직후였습니다. 와이프와 결혼한 것이 12월 초순이었고 렌트를 계약한 지 얼마 되지 않는 홍콩의 집에 와이프가 입주한 것이 12월 중순이었고 월급이 나오지 않기 시작한 것이 12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까지 월급은 꾸준히 나왔고 투자금도 곧 들어올 것이라고 확답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야 그렇다 쳐도 와이프 그리고 처갓집 장인 장모님께는 무엇이라고 할지 면목도 없고 드릴 말씀도 없었습니다. 이직도 여의치가 않았고 헤드헌터에게 물어봐도 문과 출신으로 더 이상 트레이딩 업계는 힘들다 하여서 결국 석사를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심한 것은 이미 12월 말이었고 부랴부랴 준비해서 열흘 후인 1월 중순에 미국 석사 입학 시험인 GRE를 보았습니다. 학부 시절에 아무래도 취직을 못할 것 같아서 당시에 GRE 공부를 한창 했었던 터라 점수는 나쁘지 않게 나왔지만 이미 대부분의 미국 석사들은 12월에 지원 기간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에겐 미안하지만 약 한 달 동안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고 런닝에다 팬티 바람으로 열심히 컴퓨터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면서 난생 처음 플래티넘까지 등급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홍콩에서 이룬 유일한 업적이었습니다. 와이프에게는 미안하지만 정말 아무 생각도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악이었던 것은 아직 홍콩에서 회사의 법인이 제대로 등록되기 전에 사무실 렌트 계약을 했던 터라 월 2천만 원에 달하는 사무실 계약서가 제 명의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위약금은 남은 기간 전액인 억대에 달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혼집의 렌트 위약금도 남은 8개월 어치 월세인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석사 지원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직을 하려고 여기저기 지원해 보았으나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아직 양가 부모님께는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2016년 초의 겨울을 홍콩에서 맞이한 저의 상황이었습니다. 한 달간 페인처럼 게임만 하던 저는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살지 생각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적당히 취업해서 미국 석사에 내년에 도전하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 상태였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했습니다. 50개의 대학들을 찾아봤지만 대부분의 미국 석사들은 12월이 지원 기한이라 1월에 GRE 시험 결과가 나온 저로서는 지원조차 하지 못했었고 그나마 2월 이후가 지원 기한인 대학이 조지아 텍 스탠포드 콜롬비아 대학이어서 지원했으나 학부가 문과 출신이어서 이공계 수업을 전혀 들은 적이 없던 저로서는 그런 좋은 대학의 컴퓨터 과학이나 데이터 과학 같은 인기 있는 이공계 석사 프로그램에 합격할 리 만무했습니다. 3월 초순에 조지아 텍도 떨어지고 3월 초중순에 스탠포드도 떨어지고 3월 중순에 콜롬비아 합격 발표도 났지만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지난 5년의 경력, 아니 대학 공부까지 10년 동안 쓸모있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 2월 27일에 썼던 저의 일기입니다. 2016년 2월 27일 요즘 자존감이 낮아진 채로 후회만 하고 있다. 20대 내내 계속 잘못 살아왔다는 생각만이 맴돈다. 한창 27, 28살 때, 트레이더로서 이고가 한창 높을 때, 학교 후배들에게 커리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이라고 역설하던 나 자신이 한없이 창피하다. 20대의 나는 광대였다. 다음 달에는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와 이세돌 씨의 바둑 대결이 펼쳐진다. 지금의 나의 처지를 비유하자면 2004년부터 프로 바둑 기사가 되고 싶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고 2011년에 드디어 프로 바둑 기사가 되었고 그렇게 수년을 바둑을 두고 있는데 2016년에 아직 나보다 까마득히 고수인 이세돌 씨가 컴퓨터에게 진 것을 목격한 형국이다. 유일한 방도는 프로 바둑 기사에서 알파고를 만드는 제작자로 전향하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이제까지 공부해오고 전공해온 것들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실정이다.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 지난 5년이 후회되고 앞으로의 상황을 생각하면 지난 12년이 후회된다. 사실 돌이켜보면 이대로 안 된다는 시그널은 언제든 있어 왔다. 다만 내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주위를 둘러보려 하지 않고 아집만 부려왔다. 내 실없는 성공에 직함에 거치장에 자만한 채 있다가 인생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크게 얻어맞고서야 알았다. 기술에 대한 지식 없이 실력도 없이 감으로 트레이딩하고 정치만 하는 부류의 중년 트레이더들을 보며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생각했었는데 어느새 나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었다. 보스턴에서 한순간 깨닫는 것이 있었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그로부터 또 1년을 허비했다. 어찌되었든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 세상에 버릴 시간은 한순간도 없다. 고 자기 위안 삼아 되뇌어 본다.
그러나 석사는 둘째치고 당장 눈앞에 시급한 것은 사무실과 아파트 계약이었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 월세가 되는 고급 사무실을 어리석게도 제 명의로 계약을 해두었고 더 이상 시 대표에게서 사무실 렌트비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위약금이 몇 억을 물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 백방으로 방법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비슷한 사무실 렌트 회사를 방문했다가 현재 제가 해놓은 계약이 말도 안 되는 바가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노른자 위에 있는 회사는 원가의 몇 배에 달하는 액수를 부른 후 거기서부터 내고를 하는 것이 관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월 400만 원 정도면 될 것을 월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나 뉴욕이나 시카고에서는 이런 관례는 보지를 못했었는데 특히나 센트럴 중심의 대형 회사에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냥 홍콩에서 눈뜨고 코베였구나 싶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정보를 입수한 후에는 더 강경하게 사무실 계약 회사와 내고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 우리는 불만이 없고 이러한 계약 조항을 그쪽이 먼저 위반한 데다가 회사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더 이상 낼 수 없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실랑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짐을 다 뺐습니다. 그러자 표면적으로는 계속 안 된다고 하면서 프론트 직원을 시켜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일단 명세서는 남은 기간까지 보내겠다. 하지만 돈을 내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는 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봐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시름을 덜었고 아파트 계약이 남아 있었습니다. 홍콩의 아파트 렌트는 엄청나게 비싸서 홍콩 섬도 아니고 페리로 20분 가야 있는 마완이란 섬에 12평짜리 아파트를 구했는데도 월세가 2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또한 주인에게 사정하여 저희 계약을 넘겨받을 사람을 구해준 후 한 달치 렌트를 추가로 주고 해지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계속해서 월급은 없이 생활비가 생으로 적자가 나가다 보니 C 대표에게 사무실의 전자기기를 처분해서 월급으로 쓰겠다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니터와 컴퓨터들을 팔러 홍콩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15만 원짜리 모니터 22대는 대당 10만 원 정도를 받고 팔았습니다. 박스가 없었기 때문에 파란색 이케아 가방에 모니터를 넣고 페리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와은섬에서 홍콩섬과 구룡반도에 모니터 배달을 해서 전부 처분했습니다. 컴퓨터 4대 중 하나는 Y 팀장이 가져가고 2대는 팔고 하나는 팔지 못했는데 꽤나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서 제가 월급 대신 가지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가 바로 그 컴퓨터입니다. 물론 3년 정도 쓰다가 고장나기 시작해서 2년 전에 메인보드부터 그래픽 카드까지 모든 부품을 갈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컴퓨터이지만 그래도 그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게 사무실과 아파트와 기기들을 다 처분하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넘겨줄 예정인 4월 초는 다가왔고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19살 때부터 제 꿈이었던 헤지펀드 매니저. 2014년 보스턴에서 그 꿈을 이뤘다가 사직한 지도 1년 반이 지나 있었지만 또다시 실패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업보였습니다. 학부에서도 취업이 되는 것에만 집착하여 학점만 신경 쓰고 수업 내용 자체에 충실하지 못했던 점, 취업이 되고 나서는 레주메에 취업 경력 늘리는 데만 안주하며 본질적인 실력과 자기 개발을 게을리한 점, 젊은 나이에 타이틀에 집착하여 제가 소화할 수 없는 욕심을 부렸던 점, 표면적으로는 타인의 잘못처럼 보였지만 본질적으로는 제 실력의 부족함이었습니다. 실력이 있었다면 애초에 타인의 잘못에 의해 제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 자체에 놓이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실력이 없으면서 과도한 욕심을 부릴 정도로 저는 오만했고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눈높이만큼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홍콩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발 신이든 무엇이든 존재해서 저에게 두 번째의 기회를 준다면 이제는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을 관두고 오로지 현재에 집중하고 본질적인 실력을 쌓는 데 몰두할 것이라 결심했습니다. 정말 저에게 두 번째 기회가 온다면 저희 20대를 지우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내가 트레이더였다, 헤지펀드 매니저였다는 하찮은 자존심 따위 전부 버리고 초년생의 마음가짐으로 한 발짝 물러나 와신 상담의 자세로 지금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겠다 생각했습니다. 제발 어떻게든 저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딱 한 번만 더 주어진다면 이번엔 절대로 허송세월을 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매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체념하고 홍콩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아파트는 넘겨줘야 하니까요. 그러던 중 2016년 4월 4일 정말 기적적으로 저에게 두 번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